네, 이코노미 클럽 2부입니다. 다음 산업 이야기 해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어떤 산업 이야기를 해볼지 2부 주제 뒤쪽에서 만나보시죠. 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K방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약간의 또 말에 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방산 관련 종목들 좀 볼게요. 사실 잘 오르다가 이번에 폴란드 정권 교체설 때문에 한번 크게 조정받고 지금 회복을 좀 못하더라고요. 어떤 이슈부터 볼까요? 일단 이제 제가 키워드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라틴어죠. 그러니까 시비스 파켐 파라벨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들도 그동안의 국방에 대한 소홀한 감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3일 전부터도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전면전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히려 전면전까지는 하지 않고 국지 도발에서 끝날 것이다. 과거에 이제 루간스크나 도네츠크를 침공했듯이 국지 도발에서 끝나다가 말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상당히 큰 오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전쟁이 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각국의 이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보탰었죠. 네. 자,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불리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사에서 언론에서 보시면은 러시아가 마치 전쟁에서 지고 있는 듯한 이런 프레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우호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미 방어 조약을 또 맺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응원을 좀 미국 측에 좀 가까이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인구입니다. 인구가 전투 병력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게 경제권이나 아니면 증권 방송 이런 곳에서 하는 얘기는 항상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더 신장비를 구매하느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부터 해서 초기에 굉장히 많은 방산들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또 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올해까지 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주가들이 이미 선 반영된 분위기들 그리고 내년에는 종식 분위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처럼 방산주들이 회복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아쉬운 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불을 또 질렀던 것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폴란드 정권이 이제 8년 만에 교체가 됩니다. 8년 만에 교체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정당 같은 경우는 법과정의당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처럼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폴란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EU에다가 계속 이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의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다. 이번에 영토를 침탈한 거에 대해서 조만간 움직임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8년 만에 바뀌게 되면서 이제 농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농민당의 폴란드 농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K방산을 사실상 수주를 받았던 것이 작년과 올해 10월 전까지입니다. 근데 이 계약들을 우선은 백지화하려고 한다. 왜? 우리가 일단 당시에는 급해서 그렇지만은 일단 전쟁 위기감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당시에 필요했던 장비들보다 새 장비들 들어올까지 인도 기간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는 분석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방산주들이 지난 2주, 일주일 동안에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이다라고 얘기 드릴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방산주를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상당히 큰 오판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마찬가지로 공조를 해서 핵작전 훈련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ICBM 화성 18호를 싸우게 되면서 이제 안보적 위협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밀한 어떤 타격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안보차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과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국산 장비들의 국산 전력을 얼마나 최신 전력으로 바꾸느냐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전장 환경이 과거에는 어떤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포라든가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붙어서 싸운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전술 환경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 작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장비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시스템 체계까지도 유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산주의 성장들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방산주들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살아있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종목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종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풍산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방산주 하면은 꼭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은 항상 풍산을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주 얘기를 하면서 뭐 LIG 넥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주요 장비들이 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 중심으로 가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장비 수출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런 대량 살상무기라는 거 이런 거는 거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탄약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작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소모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풍산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내 생산을 입지를 계속 강화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걸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막상 이 계약들을 받고 나다 보니까 네. 현지 조달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현지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게 공장을 짓자라는 시그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중 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풍산도 사실 이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밝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도 외형 성장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현지에서의 조달 능력이 키워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풍산이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많이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다. 우리 로키드 마틴이 사실상 이제 각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 무기 수출들이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풍산도 결국은 화약고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제 155mm, 그러니까 우리가 K9 자주 포탄에 들어가는 이 포탄을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번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양산에 대한 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이 규제가 일반 행정정부 규제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중 네.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만일 이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풍산 같은 경우에 양산 시기를 2025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구간에 있는 곳에서 주가는 조금 반향,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는 현지 조달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동남아에도 마찬가지로 1,130억 규모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소금탄을 수주를 했고요. 계약 기간이 내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업 가치가 충분히 보존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는데요. 탄약과 관련돼서 외형 확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사실 웬만한 방산 종목들이 거의 다 조정을 받았는데 주가가 반대로 갔던 게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LIG 넥스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물론 대통령실 안에도 청와대 대통령실 안에도 마찬가지로 경호를 하는 로봇을 들였다 하는 거는 이미 이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이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이제 당시 미국에 그러니까 보행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로봇을 얘기를 하는데 이족 보행은 현대차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 사족 보행 같은 경우에 바로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상당한 우위를 좀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족 보행 로봇을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는데 특히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에서 투입이 됐던 게 세대가 이제 비전 60이라고 해서 60 버전이라고 해서 이게 투입이 됐는데 무게가 51kg입니다. 51kg에 뭐 운영 거리는 이제 10km인데 어떻게 보면은 최대 운영 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이 꽤나 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이유는 지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특히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라고 해서 급조 폭발물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식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뭐 영국군이라든가 미국군에서도 마찬가지로 10대 4대씩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경호 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을 가지고 지금 경찰들이 이제 지방 경찰들이 여기에 대해서 순찰 역량을 키우겠다는 내용들이 법안이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LIG 넥슨을 본다면은 로봇주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변화하는 전자환경에 특화되게 만들어진 로봇이기 때문에 방산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주들에 비했을 때 좀 상승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로봇주들에 대한 수혜들이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만약에 12만 5천 원 선, 뭐 이 정도 가격까지는 우리가 일시적인 로봇주의 조정과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네. 다시 방산주의 매력으로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도 LIG 넥스원과 관련돼서 좀 자주 저는 소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중고도 정책
정찰용 무인 항공기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또 이번에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는 4.31% 수준의 매출을 좀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게 956억짜리 계약이다 보니까 사실 무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중고도 관련 정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을 주시했을 때 이제 실제로 100km까지의 시야를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에 지금 갖고 있는 미국의 정찰 자승기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국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다 보니까 특히 방공 화기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대응은 철저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 로봇주로 급등했지만 모멘텀이 사라져도 방산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함께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현대로템 하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K2전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1차 때 계약을 했던 물량이 이제 180대 그리고 2차 물량까지 포함해서 총 1000대가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사실 현대로템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내가 1차 때 내가 인도할 예정의 물량보다도 2차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네. 컨센서스가 많이 조절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폴란드 공장에서는 이제 폴란드 농민당이 만약에 여기에 잡게 되면은 아예 전면 무효가 될 거냐 그렇게 봤을 때는 풍사는 좀 살아남지만 현대로템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자국에서 생산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5년도부터 해서 미국의 M1 전차를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었다 보니까 공백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을 채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로템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은 그래도 1000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현대로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손절가를 좀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목표가가 이제 지난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줬지만은 정치적 환경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많이 하향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만약 현대로템을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24,000원까지는 저는 한 번 더 보유를 해볼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목표가가 이제 만약 이제 레포트에 나온 것처럼 4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목표가를 잡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손절가 잡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는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종목별 전략까지 방산주들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네,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저희 이코노미 클럽으로 함께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